KBS 공사창립 특별기획 한반도 평화의 길을 묻다. 안녕하십니까. 공사창립 특별기획 한반도 평화의 길을 묻다 진행을 맡은 김진석입니다. 3월입니다. 3월이면 봄이라고 해도 누가 뭘 할 사람 없겠지요. 한반도의 봄은 어떨까요? 3년 전 같은 봄이 다시 올까요? 미국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북미 관계, 남북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런저런 분석, 말, 글 듣고 보셨을 겁니다. 좀 풀리지 않을까 하는 전망, 정확히 말하자면 좀 풀렸으면 하는 기대 아닐까요? 그런 것들도 많고요. 3월 3일은 KBS가 공사가 된 지 48년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특별 기획으로 대담 프로그램을 하나 마련했는데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했는데 한반도 정세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남북 관계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그리고 공영방송 KBS가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의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공사창립 특별기획 한반도 평화의 길을 묻다입니다. 한반도 관련 전문가 두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먼저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재임이 노무현 정부 때였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장용훈 연합뉴스 한반도 부장, 언론계에서 알아주는 북한 전문 기자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정 전 장관님, 언론 접촉이 좀 뜸하신 것 같았어요, 요즘. 그래서 1년여 된 것 같으네요. 오늘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고 어떻게 지내신지 근황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3월 3일 날 네. KBS 공사 창립 48주년이네요. 저는 지금 자연으로 돌아가서 잘 쉬고 있습니다. KBS에서 불러주셔서 오랜만에 서울에 왔습니다. 뭐 쉬고 계신다 그러는데 뭐 최근에 책도 한 권 내신 것 같아요. 예. 작년에 이제 미국 대선을 앞두고 제가 과거에 바이든 대통령이 상원의원 시절에 네.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만나서 북핵 문제를 가지고 2시간 토론한 경험이 있어요. 그때 정 장관님은 저는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특사로 가셨던 것 다보스 같은데. 포럼에 갔었고 상원 외교위원장으로서 거의 매년 다보스 포럼에 참석하고 있었어요. 바이든 의원이. 근데 그때 바이든 의원 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국에서 특사가 왔다고 하니까 꼭 만나서 해줄 얘기가 있다. 그래서 그 다보스는 인구 한 10,000명 되는 조그마한 알프스의 그 스키 마을인데 해마다 1월 달이 되면 몇천 명씩 이제 그 세계 명사들이 와서 북새통을 이루는 작은 그 호텔에서 바이든 의원을 만나자마자 한 2시간 동안 속사포처럼 한반도 위기에 대해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하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2003년은 미국의 부시 정부가 들어서서 9.11 테러 이후에 북한을 이란, 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으로 싸잡아서 이제 규정을 하고 그리고 악마와는 대화할 수 없다, 쳐부술 뿐이다 하는 그런 내부 슬로건을 내걸고 이라크 침공을 준비하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한반도 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바이든 의원의 아주 심각한 경고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바이든 시대 한반도의 길 이런 책을 냈는데요. 네. 거기서 이제 지금도 유효한 것은 바이든 의원이 그때 한반도 위기를 경고하면서 그 보여준 자신의 철학과 태도는 철저한 외교주의자였어요. 그리고 동맹주의자였고 다자주의자였고 그리고 현장을 중시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태평양 건너 멀리 미국에 있는 거물 정치가인 바이든 상원의원이 북핵 문제, 북한 문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깊이 있게 알고 있고 정통하다는 점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 점에서 사실 바이든 대통령 정부가 출범하면서 우리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기회라고 저는 봅니다. 그때 나눴던 대화 이런 것 대담을 진행하면서 좀 구체적으로 재미있게 소개 좀 해주실 걸 부탁드리고요. 장 부장님은
이렇게 뵈면 그 북한 관련 특종, 굵직한 특종을 참 많이 하셔서 기자 출신인처럼 참 부럽던데. 그 비결 같은 것 여쭤봐도 돼요? 글쎄요. 일단은 그러니까 오랫동안 한우모를 판 게 지금의 저를 있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북한 문제라는 게 쉽게 알기 어려운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랜 시간 관찰자로서 북한의 여러 면을 들여다볼 수 있고 그렇게 하면서 많은 전문가들과 그리고 관련된 분들과 네트워킹을 잘 해왔던 것들이 뭐 제가 그 김정은 위원장의 후계자 내정 기사 뭐 이런 것들을 쓰는데 도움이 될 수 있었고 결국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뭐 옆에 나와 계시는 정 전 장관님도 제가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떤 인적인 네트워크 뭐 이런 데 계신 한 소중한 인연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 전 장관으로 계실 때 출입 기자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출입 기자였고 애 좀 많이 먹이셨어요? 네, 그때 최고의 민환 기자고 우리 장 기자가 쓰면 뭐 다 다른 언론에서도 따라서 쓸 수밖에 없는 아주 특종 제조기 민환 기자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또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장관님께서 그 당시에 이제 개성공단에 굉장히 관심이 크셨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NSC 상임위원장을 통일부 장관이 맡는 그런 형식의 구조였었는데 그때 이제 미국이라든가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보스 얘기도 했지만 이런데 해외 가실 때마다 제가 이제 동행 취재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고 특히나 이제 미국에 가서 당시 이제 럼스펠드 국무장관 뭐 이런 사람들 만나서 개성공단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개성공단의 문을 여는 과정을 기록하는 자리를 할 수 있었다라는 점에서 나름 뿌듯했던 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 전 장관님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정치 입문하시기 전에 민환 통일 외교 취재 기자였어요. 17년 동안 방송 기자 했었죠. MBC 기자셨는데 저희 상대인 KBS 애 많이 먹이셨어요. KBS 라이벌이었죠. 그러니까 국제국제관 역사의 현장에 계셨던 두 분인데 그래서 오늘 대담이 더욱 기대가 큽니다. 그러면 그 궁금한 점 하나하나 바로 짚어보죠. 먼저 큰 그림부터 좀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지난달 1월 20일에 출범을 했어요. 자, 앞으로 북미 관계, 남북 관계 어떻게 될까요? 좀 저는 일단 풀릴까요? 아니면 좀 이 교착 상태가 지속될까요? 청신호라고 봅니다. 사실은 남쪽 우리 정부도 그렇고 김정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기를 바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네 번째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를 했을 터인데,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됐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보여주었던 선핵 포기론, 먼저 핵을 내려놔야 그 다음에 제재 완화나 해제 문제를 얘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환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철저하게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계산에 의해서 거래 또는 이벤트로 치루어진 그런 정상회담들이었죠. 반면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는 분명한 자신들의 외교 안보 철학과 정책을 갖고 있는 행정부란 말이죠. 특히 지난 핵 문제가 불거진 30여 년 동안 6명의 미국 대통령이 있었어요. 부시, 클린턴, 또 부시, 오바마, 트럼프, 그리고 바이든. 이 30년 동안 6명의 대통령 가운데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한반도 문제와 북핵 문제의 핵심과 본질을 꿰뚫어서 알고 있었던 대통령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50년 동안 선출직 공직자로 일하는 동안 외교 안보 분야 한 분야만 들이팠던 분이란 말이에요. 바이든 정부가. 한반도 문제에 관해서는 자기 관점이 있는 준비된 거죠. 대통령. 자기 관점이 있고 자기 견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활용하면 청신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 부장은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은 걱정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부통령을 지냈고 8년 내내 그랬죠. 예, 그렇죠.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가 어쨌든 북한에 대한 인내 정책을 취해 왔었고
그리고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진영의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오바마 행정부 때 또 주요직을 했던 분들이 속속 발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좀 우려되는, 그러니까는 오바마 때의 정책들이 대북 정책이라는 것이 재현될 우려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바마 행정부와 지금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건 당시 오바마 행정부 때 오바마 행정부 특히 이제 민주당 정부는 기본적으로 동맹을 중시하는 정책을 펼치는데 외교 정책을 펼치는데 당시 한국 정부의 정부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였고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기본적으로 북한 붕괴론에 입각한 대북 압박 정책이 대북 정책으로서 굉장히 유효하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어쨌든 지금 문재인 정부는 그와는 다르게 북한과 대화하고 설득하고 그리고 뭔가 개입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라는 판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저는 문재인 정부, 우리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는 좀 뒤에 가서 또 짚어보도록 하고요. 우선 그러면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대북 정책을 과연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 아니면 클린턴 3기냐 이런 데 대해서 이제 그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던데요. 정정관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 핵심이죠. 네. 그러니까 클린턴 3기라는 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네. 풀려고 한 것이고 오바마라는 것은 그냥 무시방치입니다. 말은 전략적 인내라고 했지만 8년 내내 진지한 대화와 협상은 없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클린턴 정부 말기 그러니까 92년 말에 당선돼서 2000년 말까지 이 8년 동안 중에서 하이라이트는 이제 마지막 해 2000년 그 페리 국방장관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첫째 북한을 있는 그대로 봐라. 그리고 두 번째 북한이 원하는 것을 주고 미국과 우방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자. 그러니까 보따리를 주고 보따리를 받는 거지요. 그건 이제 포괄적 해법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이제 완성하기 직전 단계. 완성이라는 건 뭐냐면 클린턴 대통령이 당시 평양을 방문하기 직전에 무산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클린턴 3기에 크게 봐서 한반도의 냉전 구조, 한반도 냉전은 이제 한 서너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죠. 남과 북의 적대적인 관계, 미국과 북한의 적대적인 관계, 그리고 우리 한국과 중국, 한국과 러시아는 이미 해소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핵 문제, 그리고 그 군사적인 대결 이런 것들이 한반도 냉전의 핵심 요소들인데 이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것이 북한과 미국이 지금 70년 동안 적과 적이란 말이죠. 이 문제가 결국은 북한 핵 문제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것이 오바마 2기처럼 그냥 제재하고 연장하고 하는 그걸로는 이 문제를 유예할 뿐이지 악화시킬 뿐이지 해법이 되지 못하는 것이고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에 그 참모들도 그렇고 지금 국무장관이나 안보보좌관들 언급에서 나오는 것은 북핵 문제가 선결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이걸 미루거나 뒤로 물론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는 측면이 있지만 어쨌든 이것도 화급한 과제 중에 하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금방 말씀처럼 우리 정부가 보다 좀 더 촉진자 역할을 더 해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말이죠. 오바마 행정부에서 8년 내내 부통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정책, 전략적 인내에 바이든 그때 당시에 부통령이 어떤 역할을 할 수는 없었을까요? 왜 알려진 것은 지금 바이든 그대로 부통령의 역할은 별로 부각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제 힐러리 국무장관인데요. 네. 오바마 취임 후에 2009년 그 취임과 더불어서 힐러리 국무장관이 한미를 이렇게 도쿄와 서울을 순방하면서 했던 언급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포괄적 해법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금방 우리 장 박사, 장정원 부장이 지적한 대로 한국에 있는 파트너가 동맹국인 한국 정부의 태도가 말하자면 북한 붕괴 임박론, 북한이 곧 무너질 거다라는 그런 과학적 근거 없는 가정에 입각해 있었기 때문에 동맹의 입장을 존중해야 하고 세계 각국의 문제가 벌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북핵 문제가 뒷전으로 밀리면서 이렇게 된 거죠. 그 과정에서 바이든 부통령이 어떤 목소리를 냈다는 그런 기록은 지금 없습니다. 지금 정 전 장관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동안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대북 정책을 둘러싸고 미국 행정부하고 대한민국 행정부하고 엇박자, 엇박자가 쭉 참 불운했죠. 로 이어져 왔지 않습니까? 뭐 김대중 정부 때 부시 공화당 정부,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 그대로 갔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오바마 정부가 들어섰을 때 이명박, 박근혜 이런 식으로 엇박자가 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섰을 때 트럼프 공화당 정부. 그러면 지금은 오랜만에 정말 드물게 맞는 그 한국과 미국 정부의 그 대북 정책의 노선이 좀 같은 비슷한 노선을 찾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희망 섞인 기대도 있는 것 같은데 장 부장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오바마 행정부의 우리 대북 정책 그러면 이제 전략적 인내,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외교 정책, 뭐 이렇게만 기억을 하는데 사실 오바마 행정부가 펼친 다른 외교 정책들을 보면 굉장히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는 정책들이 많죠. 쿠바에 대해서 보인 태도도 그렇고 어쨌든 이란과의 핵 합의에서 보여준 태도도 미국이 보여준 태도는 굉장히 유연한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우리가 클린턴 1기 때를 되돌아보면 그때 94년에 북한 뭐 폭격론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 그랬었죠. 그때가 1기입니다. 클린턴 1기인데 그때 남쪽 한국 정부가 김영삼 정부였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에 들어서면서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리고 미국도 굉장히 전향적인 대북 정책들을 99년부터 마련을 하는데 그때 우리가 김대중 정부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민주당 정부가 대외 정책이 어떻다라고 하기보다는 어쨌든 미국의 민주당 정부는 기본적으로 동맹국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리고 동맹국이 어떠한 외교 정책 특히 동맹국인 한국이 어떠한 대북 정책을 지향하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선순위에 놓고 정책적 고려를 할 것이고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는 북한에 대한 판단 그리고 대북 정책의 방향이라는 것이 바이든 정부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점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눈여겨보는 것이 앞으로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어떻게 갈 것인가를 예측하는 어떤 관전 포인트 뭐 이런 것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스탠스하고 그다음에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스탠스가 서로 상호작용을 해 나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분위기로 보면 상당히 우리가 기대를 할 만한 점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지금 현재 미국 바이든 정부가 처해 있는 입장을 보면 꼭 그 북한 문제를 우선 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북한 문제가 좀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방역이라든가 말이죠. 경기 부양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번 대통령 선거를 둘러싸고 갈라졌던 국민 통합 문제라든가 이런 국내 문제에 북한 정책이 좀 뒤로 밀리지 않겠느냐. 뭐 이런 전망들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취임사에서도 제1성은 국민 통합이죠. 그러니까 분열하고 그다음에 지금 갈등하고 있는 미국 내를 하나로 묶는 것. 그리고 코로나를 어떻게든 벗어나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지.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이제
이란 문제가 제 최우선이죠. 지금 이란 핵 합의를 다시 복원하는 것, 이란 그리고 또 동시에 중국 문제 그리고 이제 러시아 문제 그 다음에 아마 북한 문제 4순위쯤 될 겁니다. 대외적인 문제는. 그러나 한 가지를 처리하고 두 번째 다시 손을 대는 게 아니고 이건 또 동시 병행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북한 문제가 서류 파일에 쌓여서 뒷전에 파묻히지 않도록 역시 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하고 아까 엇박자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이제 1년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다음 정권을 재창출하느냐 못하느냐가 사실은 더 근본적으로 이 한반도 평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 문재인 정부에 이어서 민주당 정부가 다시 정권 재창출에 성공한다면 최소한 바이든 임기 4년 동안은 같이 갈 수 있는 거죠. 그게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네, 얼마 전에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이제 그래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북한 문제가 여전히 시급하고 우선 사안이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 부장님 이게 원론적인 그냥 언급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나름대로 그래도 의중이 담긴 언급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일견 보기에는 원론적으로 보여지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진심이 담겨 있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은 최근에 이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유엔 군축회의에 이제 화상으로 참석을 해서 밝힌 발언을 보면 여기서도 북핵 문제가 우선적으로 시급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란 문제에 대해서는 이란은 핵 활동을 중단해야 된다라는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에서도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란 문제라든가 이런 여타의 문제들이 외교적 우선순위에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단기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아젠다라고 한다면 제가 봐서는 북핵 문제를 분명히 꼽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특히나 동맹국인 한국과 함께 할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물론 다소 뒤로 밀릴 가능성도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뭔가 새로운 정권을 출범을 해서 움직여가는 입장에서는 조금은 가시적이고 단기적으로 뭔가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에 집중할 여지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북핵 문제의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하는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언급들을 그냥 단순히 원칙론이다, 원론적인 입장이다라고만 평가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한 일화가 있어요. 재작년이죠. 하와이에 느닷없이 미사일 공습 경보가 울렸습니다. 그래서 전 주민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는데 이제 경습 이제 오보였어요. 근데 그때 미사일 공습 경보가 났을 때 떠올린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에 9.11 테러가 유일하게 미국 본토가 직접 공격받은 이제 그런 최초의 사례였고, 그리고 미국 본토에 닿을 수 있는 그러니까 적대적인 국가가 북한인 거지요. 그래서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는 이유가 또 거기에 있죠. 그러니까 이전 오바마 행정부 때보다 북한의 말하자면 핵 능력이랄까 ICBM 능력이 그만큼 실질적인 위협으로 느껴질 만큼 또 발전했다. 그렇죠. 뭐 추상적인 위협이 아니고 이미 핵탄두를 수십 개, 60개 이상 만들었다는 그런 정보 당국의 분석이 있고 이것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운반 수단이 뉴욕, 워싱턴까지 닿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이 있는 가운데 이 문제를 무작정 뒤로 미룰 수는 없는 거죠. 고만 있을 수는 없는 형편이다 이런 말씀이죠. 자, 그러면 북한의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자, 북한 입장에서는 아까 뭐 정동영 전 장관께서는 뭐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바랐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뭐 톱다운 방식을 유지해왔던 트럼프 대통령하고 정반대, 뭐 바텀업이라고 뭐 영어들을 씁니다만은 바이든 대통령을 상대하게 됐는데
북한 입장에서 이렇게 상대하기에 어느 쪽이 더 쉽고 어려울까요, 장 기자님? 글쎄요, 뭐 일단은 어느 쪽이 쉽다, 어느 쪽이 어렵다. 뭐 쉬웠으면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쪽이 쉬웠다 그러면 벌써 뭔가 합의가 있어야 되지만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도 북미 간에 이렇다 할 합의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보면 어느 정권이 쉽다, 어디가 덜 쉽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텀업, 그러니까 실무 회담이나 실무적 논의를 거쳐서 정상 간 논의로 이어가는 방식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북미 간의 대화를 이끌어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한다면 사실 굉장히 이 실무선에서 논의가 되면 굉장히 꼼꼼하고 디테일한 부분들을 논의해야 된다라는 점 때문에 시간도 좀 걸릴 것이고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노이에 다 될 거라는 것처럼 믿고 갔다가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돌아오는 일은 생기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디가 좋다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제가 봐서는 바텀업만 그러면 고집할 것이냐,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 실무선에서의 논의가 이루어졌을 때 그거를 조금 통 크게 결단할 수 있는 방식들을 함께 섞어가면서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가 굉장히 어렵다. 특히나 북한이라는 사회 자체가 모든 결정 권한을 최고 지도자가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아마도 바이든 행정부가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바텀업에만 올인하기보다는 두 가지를 섞어가면서 어떻게 혼용하고 병행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함께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한테는 엄청난 선물을 안겨준 셈이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김일성 시대나 아버지 김정일 시대에 또 일관되게 지난 70년 동안 북한은 미국을 상대로 국가 인정 투쟁을 벌여왔다고 볼 수 있어요. 전 세계 국가 가운데 미국이 국가 승인을 하지 않은 나라는 쿠바와 북한 둘밖에 없었는데 쿠바는 이제 이 문제 해결했단 말이에요. 5년 전에 유일하게 지구상에 유일하게 국가가 아닌 거예요. 말하자면 테러 단체를 지원하는 그런 그런 단체로 지금 규정되어 있는 셈인데 손자대인 김정은 시대에 와서 미국 대통령과 1대1로 대조하기를 세 차례나, 작고 가난한 나라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적 위신이 엄청나게 올라간 것을 의미하고 또 동시에 지난 수십 년 동안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선선하게 훈련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미국 대통령 입으로 2번씩이나 약속을 받아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엄청나게 체제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큰 힘을 받은 거지요. 그런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를 바랬을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제 크게 봐서 이제 한반도의 냉전 구조 해체라고 하는 큰 틀에서 보면 바이든 행정부가 갖고 있는 그런 외교와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외교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 기조와 조응한다면, 그걸 잘 맞춘다면 핵 문제 역사 30년에서 마침내 바이든 정부 임기 4년 내에 뭔가 대전환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국면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북한이 지금 바이든 후보 당선 이후 100일이 지나도록 굉장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거의 커멘트가 없는 거죠. 내부적으로는 바이든 시대 4년 동안 어떻게 북미 관계를 정상화까지 가지고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내부적인 전략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을 걸로 봅니다. 지금 정 전 장관님이 북한이 한 바이든 당선 이후 한 100일 동안 북한이 굉장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북한 정책이 국내 정책에 뒤로 밀려서 그럴 교착 상태가 계속될 경우에 북한이 미국의 어떤 관심 이런 것을 일으키기 위해서 군사적인 도발 이런 것을 감행할 그런 우려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장 부장은 어떻게 보세요? 예, 뭐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는데 다만
지금 만약에 지금 북한에 대한 대북 정책을 재검토하고 수립하는 과정에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상황,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어떠한 행동들이라는 것이 그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사실 자체를 이미 김정은 위원장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오바마 행정부 초기에 로켓을 발사하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대북 정책이 굉장히 낭패에 빠졌던 경험을 했었던 적이 이미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그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들여다볼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도 평양도 굉장히 신중하게 대응하지 않을까라는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짚어볼 게 말이죠. 그 미국의 민주당 정부는 공화당 정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인권 문제를 상당히 더 중요시해 왔다고 이렇게 여겨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그 공화당 정부에서 민주당 정부로 이제 바뀌면서 북한 핵 문제와 북한의 인권 문제 그 상관관계는 어떻게 앞으로 맞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내세우고 있는 상당히 가치가 민주주의, 인권, 자유 뭐 이런 가치이기 때문에 이제 인권이라는 가치에는 이제 두 가지 측면, 하나는 명분의 측면이 있고 하나는 실질적 효과의 측면이 있는데 결국 그 인권과 관련해서 좀 유사한 사례는 중국의 예를 볼 수가 있어요. 중국이 그러니까 80년대 이전 개혁 개방 이전의 중국과 그 이후의 중국을 비교해 보면은 그건 현저한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 그 효과를 보는 것은 결국 북한을 국제사회의 성원으로 이끌어들이는 거거든요. 지금은 완전히 고립된 섬이란 말이죠.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인권의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 수단은, 근본적 수단은 북한을 정상국가로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현실적이고도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 이제 두 가지 정도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민주당 정부, 미국의 민주당 정부가 과연 비핵화가 더 위중하다라고 생각할 것인지 인권 문제가 더 위중하다라고 생각할 것인지,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북한의 핵무기, 대량 살상 무기는 핵탄두를 탑재한 ICBM을 미국 어디에든지 떨어뜨릴 수 있는 실제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과연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어디에다 더 무게를 먼저 둘 것인지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북미 간의 관계가 조금 풀어지고 조금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저는 자연스럽게 북한의 인권 움직임을 변화하는 흐름을 견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2000년 정상회담이 있었고 2000년에 북미 관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당시에 보면 EU와 인권 대화를 개최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뭔가 인권을 개선하려고 하는 모습들도 보였습니다. 뭐 정치범 수용소를 일부 축소한다든가 이런 모습들도 보였었는데, 물론 그것이 대외적으로 보여주기용이었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이 북한의 인권 개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오히려 뭔가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북한과 대화하고 그리고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끌어들여서 어쨌든 국제사회의 규범을 조금이라도 따르게 하는 그러한 쪽으로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민주당 정부가 그러한 노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바이든, 김정은 북미 정상회담, 우리가 이전 트럼프, 김정은 정상회담이 있어서이기도 하지만은 북미 정상회담은 가능할까요? 한다면 언제쯤 이루어질 것으로 보세요? 저는 짧게는 1년, 길게 봐서는 3년으로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 그 북미 간의 관계 정상화는 마지막 마침표는 정상 간의 합의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징검다리를 3개 놓았어요. 싱가포르, 하노이, 판문점, 네. 이제 평양입니다. 그리고 20년 전에 2000년 10월에
클린턴 대통령의 평양 방문 직전 상황을 생각해 보면 포괄적 해법을 추구하는 바이든 행정부와 단계적 병행적 해법을 주장하는 북한 사이에 분명히 접점이 있단 말이죠. 이 접점이 실무회담,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그 접근이 된다면 저는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도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부통령으로 있을 때 이란 핵 합의를 역사적 합의라고 이렇게 축혀 세운 것과 마찬가지로 이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냉전의 섬 북한을 손을 잡고 이끌어서 국제사회로 정상적인 그 국제사회 성원으로 이끌어낸 아마 그렇게 되면 바이든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되죠. 정 전 장관님이 미국은 포괄적 해결 예. 요구하고 있고 북한은 단계적 해결을 희망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포괄적 단계적 해결이 말하자면 클린턴 정부 후반기에 있었던 페리 프로세스 그렇습니다. 자, 아까 그 정 전 장관님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평양 방문도 아이디어지 않느냐 뭐 책에서 제안을 하셨던데 그게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것이 정치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국제 정치의 현실 속에서 보면은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친구도 없습니다. 70년 동안 적이었지만 이제 바이든 시대에 북한과 미국이 친구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지난 핵 개발 과정 30년 동안에 북이 일관되게 추구한 목표는 북미 간의 적과 적의 관계를 정산하고 친구가 되자는 거였거든요. 이것을 들어주지 못한 그것은 미국의 자국 이해관계입니다.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분단 고착과 이 북핵 문제로 이루어지는 이 갈등이 가져다주는 그 현실이 일본에게도 중국에게도 러시아에도 미국에게도 나쁘지 않은 그래서 한반도 주변 열강 4강이 모두가 현상 변경보다는 현상 유지를 선호해온 그 속에서 미국의 이익에 대한 판단 그런데 이 판단을 바꾸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미국의 이익을 재구성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정부의 한국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핵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도 미국이 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이 크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 부장님은 바이든 김정은 정상회담 어떻게 전망하세요? 결국은 관계라는 건 제가 뭐 그렇게 오래 남북 관계를 봐온 건 아니지만 제가 지금까지 지켜본 이 외교 관계에서는 결국은 수요들을 어떻게 충족할 것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수요. 예, 그러니까 북한이 원하는 북한의 니즈, 그리고 미국이 원하는 미국의 니즈, 뭐 이런 것들이 서로 있는 거고, 결국은 이미 그 어떤 것을 원하고 있고 무엇을 내놓을지는 이미 트럼프 행정부의 협상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 드러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영변 핵시설 정도는 내놓을 수 있다라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서 미국에 대해서는 어쨌든 최근 년간 만들어진 제재들은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는 서로 간의 니즈,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이미 명확하게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상대에게 무엇을 받을지에 대한 생각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고받기식의 협상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게 기술적인 문제까지도 이루어지게 된다면 결국은 그러한 마침표를 찍게 되는 어떤 세레모니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상회담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 가장 유효한 카드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북한에게는 정상회담을 통해서 무엇을 합의해내는 것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북한의 최고 지도자의 그 서명이 담겨져 있는 합의 문서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보면 결국은 미국도 정상회담을 마냥 마다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반도 평화, 한반도 정세에 있어서 우리가 또 고려해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그 미국과 중국,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갈등 이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은 이번 바이든 행정부 출범으로 인해서 미중 관계는 또 어떻게 좀 변화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정진 장관님?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정책 중에서 유일하게 계승한 것이 이른바 중국 견제죠. 미중 관계를 이제 전략적 경쟁 관계로 규정하고 바이든 행정부는 그러니까 동맹과의 연대를 통해서 중국을 압박해 가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 입장인데요. 이게 미국과 중국이 서로 경쟁하고 그리고 서로 갈등하는 속에서 우리의 국익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게 대한민국의 국익과 관련한 대원칙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가 한반도 평화지요. 평화의 원칙. 평화를 저해하는 어떠한 요구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또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의 이익 중에 한미 동맹은 안보의 이익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갖고 비춰본다면 예를 들어서 중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미 동맹의 가치를 훼손하는 중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처럼 또 미국에 대해서도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예를 들어서 남중국해라든지 대만 해협의 분쟁에 한국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개입이 된다든지 이것은 한반도 평화에 결정적으로 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것은 노라고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그런 한반도 평화라는 대원칙과 한미 동맹의 가치라는 것 두 축을 가지고 저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강대국 사이에 낀 새우가 되지 않도록 한다 하는 것이 싱가포르이 작은 나라지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나름대로 생존 전략으로 삼아왔던 그런 교훈인데 이것도 한번 우리에게 참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좀 쉽지 않은 문제일 거란 말이에요. 미국, 중국 양쪽이 우리한테 어떤 선택을 강요를 한 상황이 왔을 때 물론 우리의 그 국익에 관한 원칙 이것은 확고하게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장부장 자 일각에서 특히 미국 조야에서 먼저 동맹다운 모습을 보인 다음에 이제 우리의 목소리를 뭐 내야 된다 뭐 이런 이 의견들도 있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미중 간의 갈등은 어쨌든 미국의 초당적인 어떤 외교 원칙으로 굳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미중 간의 갈등은 사실은 하나의 모습이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를테면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주주의라고 하는 가치의 측면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군사적으로 서로가 군사적 패권을 다투는 모습으로도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특히 이 5G 같은 것처럼 기술적인 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역과 같은 경제적인 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분야는 이제 물론 기본적으로 미국과 보조국 동맹이기 때문에 미국과 함께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야별로 영역별로 우리가 조금은 거리를 둘 수 있는 부분들은 찾아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것들을 외교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고 그리고 그 설득이라는 것이 미국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미중 양쪽을 향해서 해 나가는 것. 결국 그러한 것들이 중견국 외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 전 장관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전 트럼프 정부의 경우 거의 굉장히 노골적으로 우리한테 어떤 그 비용 지불 뭐 이런 것을 요구해 왔지 않습니까? 바이든 행정부는 이런 데 대한 태도가 조금 변화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바이든 후보 시절에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이 주던 비용을 5배 올려달라고 얘기했을 때 그건 동맹을 갈취하는 거다라고 일갈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뭐 합리적으로 협상이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미국에게 있어서 제1동맹이 이제 그 Five Eyes라고 부르는데요. 눈. 그러니까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영국 이렇게 서로 뭐 비밀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핵심 동맹이 있고 그 다음 동맹이 이제 독일, 프랑스, 이태리, 일본, 한국 같은 동맹 국가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시아 태평양에서 이제 호주, 인도, 그 일본을 묶어서 이렇게 인도 태평양 전략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특수성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호주나 일본이나 뭐 인도는 우리 같이 이렇게 수백 번 외침에 시달린 나라가 아니고 지정학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역사적 특성과 지리적 특성에 대한 그 우리의 입장을 계속해서 정부는 정부대로 또 시민사회는 시민사회대로 미국을 상대로 우리 입장을 얘기해야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한미 동맹의 그 가치에 대해서는 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진 특성 때문에 똑같이 그렇게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그 중국 포위 동맹의 전선에 우리를 앞세우려고 하는 것은 우리 한반도 평화에 직접적으로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고려해야 될 요소, 이 일본의 태도를 그런 말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정부하고 일본 정부의 관계가 그렇게 매끄러운 게 아니니까. 그렇다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그 일본이 북한 관련해서 어떤 태도를 보일 거라고 보세요, 장님? 일단은 뭐 좀 지켜봐야 되겠죠. 다만 저희들이 조금 하나 더 눈여겨볼 것은 어쨌든 일본 정부가 지금 최대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은 도쿄올림픽입니다. 도쿄올림픽이 올해 예정이 돼 있는데 과연 이 올림픽을 여하에 여느냐 못 여느냐에 따라서 일본 정부가 받을 그런 영향력, 정치적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 영내에서 열리는 올림픽에 북한의 협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올림픽을 매개로 해서 일본과의 외교 그리고 한반도의 상황을 도쿄 올림픽과 연계해 나가려고 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물론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북한의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일본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설득해 나간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뭔가 도움을 줄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지금 현재 일본에서 뭐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할 수도 있다, 일본 총리가 대화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입장들도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한반도 평화에 그 남들이 미칠 영향 이런 것을 이제 짚어봤어요. 그렇다면 그 속에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죠.